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1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멋진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던 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또 많은 시민들에게도 전파가 됐고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또다시 구태와 구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꿔야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하는 지성을 가진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각 조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캐비넷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막상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재 장관들의 인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인선이 안 될까? 지금 하루빨리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김민석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장관 추천을 할 수 있게 이거를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25일 전 양일간 예정돼 있죠. 근데 물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낙마를 했어야 맞습니다. 네, 낙마를 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이라는 분을 후보자로 지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문창극이라는 분이 누구냐? 중앙일보, 당시 중앙일보의 주필이었습니다. 주필을 하고 이제 대기자였죠. 네. 제 선배였으니까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죠. 근데 그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문창극 대기자가 왜 자진 사퇴를 했었냐 하면 교회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에서 한 발언이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상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슈는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뭐냐?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았고 그걸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도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필경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김민석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마땅한 어떤 수입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그런 한 10몇 년의 기간 동안은 딱히 무슨 회사를 다녔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돈을 받아서 그걸로 자녀 유학도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의원 세비를 받아서 학비도 되고 뭐하고도 했지만 근데 수입과 비교했을 때 지출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이에 그 부채도 많이 줄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계속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 앞으로 참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전과 사범이고 또 얼마 전에 그 김혜경 여사도 그 판결이 나왔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도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해서 아마 그게 약식 기소된다 그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 무슨 대통령 가족과 또 그 두 번째인 총리마저 다 전과범들이니 도대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음주운전을 했다. 아니면 뭐 검사 사칭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범법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니 대통령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열릴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내각 조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광수 민정수석이 중도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인사검증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 부분도 이제 과부하가 걸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낙마하진 않을 거예요. 왜?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차피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면 끝입니다. 네. 국회에서 뭐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단 의석수도 적지. 그리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서 무슨 국민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마음대로 아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뭐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인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이 IMD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IMD의 자료를 갖다가 뭐 칼럼도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1년 사이에 7계단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이거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7계단이나 떨어졌어요. 자, 2020년에서 23년에 이때는 뭐 3년 동안 8계단이 떨어진 거고 이번에는 1년 사이에 7계단이 떨어져서 2017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꼬꾸라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2024년에는 왜 22로 올랐느냐? 이거 뭐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냐?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때 이제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어요. 네. 특히 이제 연구개발 성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2024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를 놓고 보면 자, 기업 효율이 떨어지고 정치 안정이 60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치 안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죠.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정치 안정이 60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여기 표 잠깐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평가 대상국이 69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를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그 기반 시설과 뭐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고 좀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국이 69개국밖에 안 되는데 69개국 중에서 정치 안정이 60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밖에 나가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순위가 뭐 10위권이라고 그러고 또 뭐 케이팝, 또 스포츠, 또 한국의 영화, 드라마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유엔 구테러스 사무총장이 오늘 새벽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와 뭐 경제와 이런 발전된 한국의 사례를 올 9월 유엔 총회에서 소개해달라. 자, 그러면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각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겁니까? 아,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도 그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우리의 정치 수준은 아직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 했었죠. 뭐 기업은 이루고 정치는 삼류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왜 이렇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지 깝깝합니다. 한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300명을 없애고 한 1년만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정치가 너무 하고 있는 일이 없다. 생산성이 낮다. 그 이유는 뭔가?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문제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30%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호텔 경제학, 뭐 노쇼주도 성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1등 공신 누구냐고요? 당연히 윤석열이죠. 2등 공신 친윤 세력입니다. 자, 1등과 2등 공신을 다 윤석열과 그 윤석열 떨거지들이 했는데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고 어제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책임, 반성, 변화 세 가지 키워드를 골랐어요. 책임과 반성과 변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메시지로 내건 것은 좋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세 명의 얼굴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부터 유상범, 송원석, 박수영.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세 명 얼굴의 면면을 보아하니 이 세 분의 면상을 보니 이 얼굴들로 가이드 6일님 제가 할 말을 써주셨네요. 저 얼굴로 신이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세 명의 얼굴로 책임과 반성,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개똥벌레님 고맙습니다. 박수영 54명 밝혀라. 책임, 반성, 변화를 이 세 명의 얼굴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국면,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끌어내지 못하고 비상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못 건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5월 10일 당내 쿠데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참 얘기가 안 되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윤석열 끊어내라니까 그거 못하고, 어? 친윤 세력들 선대위원장 안 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합동유세까지 가졌는데 그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어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본인이 끌어왔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또 같이 유세 현장에 나가서 뭐 태극기, 성조기, 뭐 이스라엘기까지 흔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다 윤석열과 친윤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책임지고 말이죠. 반성을 하고 변화를 이끌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친윤 세력들, 이 내란 특검으로 깜빵 갈 사람들 깜빵 가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배지를 던지기 싫으면 다음 총선 때 불출마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책임지고 반성하는 길입니다. 윤상현 의원 말 맞다나 1년 지나면 또 뽑아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아니죠, 뭐 선거 분위기를 타게 되면 2년 반 정도 지나면 되겠죠. 2년 반 후에도 계속해서 친윤 세력들의 책임, 그리고 이들의 정계 은퇴, 낙선 운동,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왜? 그것이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송호석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책임과 반성 변화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저 원내 지도부의 면면을 보십시오. 유상범, 송원석, 박수영, 이 세 명의 면면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말이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네. 망고로 망고 빙수를 만든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정말 가관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뭐 어떤 분입니까? 경상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하러 갔을 때 그거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한남동 관저에 체포 집행을 하러 갔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십 명이 나와서 그걸 막았어요. 그 자리에 껴있던 사람입니다. 송원석 의원. 박수영 의원은 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54명의 연판장 돌려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 했던, 아직까지도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 했던 그 연판장 54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네, 지금 저 사진 띄워주셨네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 사이에 끼어있는 저분이 바로 송원석 의원입니다. 저런 분을 원내대표로 뽑아놨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여러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좋은 얘기는 신빙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뭐 무슨 쇄신하고 뭐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짜 쇄신하고 개혁을 하겠다면 뼈를 깎는 그런 심경으로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중진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죠? 콧방귀나 끼겠냐고요. 아마 그 위에 있는 중진들과 친윤 그룹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마음속으로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건 또 뭔 황당한 기사입니까? 이 동아일보 사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안 하겠답니다.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로 뭐라 썼습니까?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코미디냐.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럼 내용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부가 풀어준다는데 피고인이 거부한다니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해 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이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맞아요. 열흘 뒤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자동으로 석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석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거든요. 보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를 접촉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거 제한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면. 근데 김영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열흘 뒤면은 석방되는데 뭐하러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은 왜 보석 결정을 한 거죠, 이거? 갑자기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열흘 뒤면 석방인데 뭐하러 보석 결정을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어?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렇게 지금 이 내란 혐의로 들어가 있는 주요 지휘관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군사법원에 이제 직권으로 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런데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 또한 거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좀 있으면 석방돼서 나가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석 결정 내린 법원도 코미디지만 이제 와서 검찰이 이런 걸 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검찰이 말이죠. 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거는 가벼운 사건이 아니죠. 이건 중대 사건입니다. 중대 사건인데 6개월 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중대 사건인 경우는. 그러면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이나 피고인들 간에 말맞추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구속기간을 연장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추가 혐의를 내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의 모범 공식이에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을 했어요. 범죄 사실을 추가로 혐의로 밝혀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아니면 뭐 노상원한테 제3자 비하폰을 제공했다든가 뭐 이런 의혹들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빡세게 하고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만나서 뭔가 입을 맞추지 않겠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김용현이 나와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윤석열하고 서로 막 다른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될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꼬인 거죠, 스텝이 꼬인 거고 제일 가장
가장 말도 안 되는 결정은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것이 가장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재판부에서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날짜로 계산한다는 그 관례를 깨고 그 당시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것. 그것이 결국은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파발마님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이 있기 때문에 입 맞추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입을 맞춰봐야 뭐 자기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입을 맞춰봐야 입 맞춘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자,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서로 이렇게 뭐 짜고 뭐 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특검에서 다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말이죠. 엄청난 규모의 특검이고 그리고 인지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별건으로 기획수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획수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지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획수사를 하기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란 정황이 실체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그래서 윤석열의 어떤 최측근인 김용현 저렇게 또 풀려나고 저렇게 코미디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지금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김건희 씨가 원래도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이제 우울증 비슷한 뭐 좀 불면증 같은 거,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이제 파생된 불면증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심해지면서 입원까지 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특검 수사는 응해야죠. 그죠? 만약에 정말 그런 상상을 하기 싫지만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쓴 거라면 그거는 한때 영부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면 뭐 지금 나오는 혐의처럼 그런 일들 하지도 않았겠죠. 네. 그냥 깝깝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뭡니까? 김건희하고 민정수석이 비아폰으로 통화했다. 이거 제가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30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은 검찰총장과 또 2번이나 또 통화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리가 나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둔하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수많은 의혹들이 다 덮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검사였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법을 그렇게 모릅니까?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2가지 요인에서 그래요.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혐의가 덮여질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했나 하는 점. 2번째, 비상계엄을 하면 그게 위헌과 불법이 될 거란 생각을 못했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조차도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란 사실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모르고 비상계엄을 했나? 김건희 씨의 혐의를 정말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는 이렇게 되면 검사로서 윤석열의 능력에도 또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를 받아서 클리어하는 것이 깔끔하다. 재임 중에 이거를 클리어해 놔야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정말 탈탈 털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자기 아들들이 그런 비리 혐의 있을 때 다 수사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생각을 못했나? 남곽진호님 재밌는 말씀 해주셨네요. 윤석열은 알코올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자주 먹으면 당연히 어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 김건희 특검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이죠. 이 김건희 특검으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관련된 뭐 친윤계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끌려가는 거는 사필개정이라고 봐요. 그거는 환호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환호할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큰 비상이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큰 비상 걸린 문제가 뭐냐면 명태균 수사입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명태균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있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있고 그리고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있습니다.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게 명태균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명태균 씨가 말이죠. 불법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불법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그 혐의의 그 가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가액이. 그게 한 3억 7천 정도 됩니다. 3억 7천 정도 되는데 근데 선거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0.5%에 해당하는 돈을 초과해서 쓰면 이게 당선 무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선거를 치를 때 회계 책임자가 실수해서 그 당선 무효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초선인 경우에 그 왜 그러냐? 이 회계 책임자가 방금 얘기한 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0.5%를 초과 지출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가 있었던 국민의힘 당시는 그 돈이 2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2억 6천을 넘는 돈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 당시 선거 보전을 받았던 390억 정도 되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400억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전 비용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저는 뭐 이게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예단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 탄생시켰지. 그리고 국민의힘에다가 엄청난 XX를 싸놓고 가는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 저렇게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390억을 토해내려 봐요. 얼마나 저그 390억을 토해낼 때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우리 경선 때 이제 후원금 모집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29억을 모금했잖아요. 모금하고 그때 돈을 허투루 쓰지 않다 보니까 12억 원이 남았어요. 12억 원이 남아서 12억 원이 남아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에다가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호남이나 아니면 뭐 수도권 격전지나 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 위해 써달라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12억이나 되는 돈을 기탁을 했는데 만약에 390억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피눈물 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들어왔던 그 29억의 29억의 후원금 중에서 정말 아껴 써서 12억을 남겼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지 총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캠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보수 자원봉사직이에요. 아무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부장을 하니까 우리 팀원들 밥까지 사 먹여가면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밥까지 사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원봉사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 그 후원해주신 시민들의 후원금은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남긴 돈이 12억인데 그럼 그게 중앙당사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390억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열불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 정권 탄생해. 윤석열 때문에 390억을 토해내야 돼? 그런 일은 정말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돈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기에 충분한 돈이고 그리고 험지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현수막 하나라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그런 피눈물 나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우리의 하와이 홍이 돌아왔습니다. 하와이 홍이 돌아왔는데 그 하와이 가서 바닷바람을 좀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탔네요. 그 사진도 그렇게 자주 올리시고 보니까. 자, 근데 홍준표 전 시장도 보면은 참 정치를 좀 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네. 한동훈 전 대표와 비교해보면 정치를 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위약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게 선인이 아니라 악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실제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뭐 막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홍준표니까 그러려니. 응? 뭐 말을 뭐 전에 했던 말을 그냥 번복을 해도 홍준표니까 그러려니. 언제는 코바콩 했다가 언제는 비상계엄은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다시 윤석열 죽일 놈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왜?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계 은퇴를 한 홍준표 전 시장이 왔는데 정계 은퇴를 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해온 분들은 자기가 은퇴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집에 있는 거를 참기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 개인의 파워,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은 정계 은퇴 말로는 했지만 아마 계속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정치를 계속 할 겁니다. 만약에 명태균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그거 수사를 받고 감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위원정당 해산당할 거다 국민의힘이. 참, 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게 과연 저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